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이고 6월이 지나가기 전에 이 호국의 주제를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대한 사랑과 호국의 주제는 성도의 핵심적인 특징과 덕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모든 크리스찬은 민족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본문은 만국과 만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간단하게 다시 읽어드립니다. 만국을 커지기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나라와 민족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멸망시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같은 내용으로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나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신 나라이고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몸담고 살아야 되고 위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구체적인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나라들을 존중하고 그 나라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이 땅, 우리 민족, 우리의 조국,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결론은 바로 우리에게 민족주의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자란 바로 앞에서 말한 두 개의 결론을 인식하고 그 두 개의 결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의 영을 따라서 성도들이 온전한 민족주의자가 되는 것, 바로 이 점이 모든 기독교의 세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모든 참된 크리스찬들이 그토록 자기를 보내시고 속하게 하신 자기 민족과 조국과 국가를 사랑하고 헌신했던 이유입니다. 기독교에는 태생적으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의 영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열방을 세우시는 그리고 자기가 세우신 그 열방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DNA가 우리들 영 가운데서 살아서 약동하고 또 그것이 구체화되는 과정이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정신을 우리들을 하여금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데 바로 이 성경적 원인, 하나님의 성령에 기인하는 영으로서 애국의 감정과 정서가 발현되어야 한다.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잘 이해도 못하겠고 그렇게 수긍도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기 전에는 애국자가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외국에 나가기 전에는 나라를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외국에 나가서 갖게 되는 애국심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 애국심의 바탕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낯선 사람들 틈에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쓰는, 같은 정서와 문화를 공유한 낯익은 얼굴들이 그리워지고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외지인들의 텃세로 괄시를 받고 서럽고 분해서 우리 동족끼리 뭉쳐서 잘해봐야 되겠다. 나를 괄시하는 그 나라를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서라면 그 애국심은 바람직한 애국심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자민족 우선주의 혹은 타민족 정복주의에 가깝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DNA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애국의 영은, 민족주의의 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외국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DNA를 계승하고 그 DNA 안에서 자동 발생적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는 영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에게 우리의 나라는, 나는 어느 민족보다 주께서 내게 주시고 나면서부터 속하게 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나라,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의 나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같은 한국말을 쓰는 이 조국과 이 나라를 너무나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묻히게 될 이 땅은 그 풍요로운 땅과 바다에서 향기로운 식물을 내서 어린 나를 키워주었습니다. 난 이 땅의 산천을 사랑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나에게 우리 민족이란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과 헌신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이고 성경이 말하는 이웃의 확대된 실체입니다. 성경의 정신과 요구를 적용할 성화의 마당이고 훈련장이 이 나라와 민족입니다. 여러분, 애국자가 되는 것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애국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 땅의 모든 강토를 사랑해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사랑하고 기쁜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산과 바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면 적어도 이 나라 밖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잠들지 않습니다. 나를 키워준 내 강토를 하늘에서 바라보는 즐거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애국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애국자일까요? 우리가 애국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애국자의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민족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민족주의자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면 그것은 민족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민족주의자였다라는 얘기였고요. 이제부터는
애국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 바로 그 비결로서도, 방법론으로서도 우리는 민족주의자의 영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전제를 따라서 민족은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자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민족은 결코 억지로 섞을 수도 없고 또 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정통해야 돼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민국을 망치는 망국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철저히 좋은 말이지만은 민족 이상이나 민족 이하의 단위에 사용될 때는 철저히 틀린 말이 되고 민족적인 범죄와 매국노의 말이 됩니다. 이 말이 민족 이하의 단위, 즉 영남과 호남을 가르는 말로 쓰이면 망국적인 언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경상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망국적인 언어입니다. 이 말이 민족 이상의 단위에 적용되면 그건 매국적 발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을 일본과 대한민국에 적용해서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면 그야말로 매국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은 민족 이하의 단위에서 쓰여서는 안 되고 민족 이상의 단위에 쓰여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이 말은 참된 진리지만 민족의 차원에서만 사용되어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주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어디가 잘못된지 인식하게 됩니다. 그 쓰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말을 어디에 적용시키는지 보면 그 말이 틀렸는지 잘못됐는지 맞는 말인지를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애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민족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통해야 되고 숙달돼야 되고 완전히 파악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애국자가 되는 두 번째 구체적인 행위는 이 민족의 장점과 잠재력을 긍정하는 일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어느 민족이라도 광대해질 가능성과 커질 가능성과 위대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로잡히고 패망할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언제든지 높아지고 커질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가능성을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그는 젊은 시절에는 주위에서 총명하다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효자였다고 합니다. 공무로 바빴음에도 심리가 넘는 길을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며 양아버지 이호준을 문안하였고 이복형 이운용의 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우애가 돈독했습니다. 1882년 증광문과에 급제한 뒤 세자를 가르치면서 순종과는 사제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고종이 국제 업무를 담당할 신진 관료를 교육하기 위해 만든 유경공원에서 헐버트를 만나게 되고 이때 영어를 배웠습니다. 미국에서 2년 5개월간 주미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관계의 현실과 근대화된 서구 열강의 모습을 보면서 친미파 관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일본을 피해 미국 공사관으로 고종을 피신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아관 파천으로 고종을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시킨 공로로 외부 대신 겸 농상 공부 대신의 벼슬을 얻었습니다. 이후 고종을 따라 친러파로 전향하였습니다. 그는 고종과의 의리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독립협회위원장, 초대 부회장, 2대 회장을 지냈으며 독립협회 존속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이끌어왔습니다. 독립문 현판도 그가 썼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일본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당시 조선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명필이었습니다. 그는 배짱 있고 침착한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지인과 함께 마당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서 나무가 부러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놀라서 지붕 아래로 뛰어가는데 혼자만 태연하게 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희귀한 일인데 같은 장소에 2번 떨어지는 것은 더 드문 일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절대로 분노하지 않는 이성적 인간이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에는 그를 칭송하는 공덕비가 있었습니다. 대략 1898년 부안군 줄포면에 큰 해일이 밀어닥쳐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전라북도 관찰사였던 그는 직접 부안으로 내려와 참상을 시찰하고 제방을 중수토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줄포 시가지가 생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료로서의 그의 지식인으로서의 관료로서의 그의 능력, 그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고 완전에 가깝다시피 합니다. 그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의 업무 스타일은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구실을 내세우며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이 사람은 구한말 일제강점기의 관료로서 친청, 친미, 친러, 친일 코스를 거쳐서 민족 반역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정미 7조약, 기요각서, 한일 병합조약 체결을 주도하면서 을사오적, 정미 7적, 경술, 국적 모두에 분류된 이완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거의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2가지 면에서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제가 오늘 그토록 강조하는 민족주의를 알지 못했고 자기 민족과 자기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뒤에 참여자들에 대한 경고문을 3차례에 걸쳐서 매일신보에 발표했습니다. 그의 글에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민족에 대해 절망하고 있었던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스스로 멸시하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이 잘 나타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선이 국제 경쟁에 과격하지 않았던 시기에도 일국의 독립을 완전히 유지하지 못했으면 죄군에 아는 바라. 하물며 오늘날처럼 구주대전으로 인하여 전 세계를 개조하려는 시대를 당하였으니 우리가 2만 여천여 박리에 불과한 강토와 1,100여만 정도의 인구로 독립을 높이 외침이 어찌 허망타 아니하리요. 중략하고 같은 논조를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 조선이 동양 평화를 위하여 이미 지나간 어느 때
여한 노력을 한 바가 있었는가? 동양 평화에 대하여 노력한 공적은 고사하고 자국의 보유도 항상 남의 힘에 의지하였다가 오히려 동양 평화의 급난을 이야기하는 근본의 이유를 만든 역사가 있을 뿐 아니냐. 지금이여, 이것은 우리가 기피치 못할 사실이라. 그의 말은 어떤 면에서 사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민족의 어느 부분을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민족주의자가 되지 못한 또 하나의 측면은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바, 한 민족은 다른 민족과 대등한 조건에서 병합될 수 없다는 사실에 무지했다는 점입니다. 1909년 덕수궁 함령전에서 열린 연회에서 한일합방의 주역들이 통감 이토 히로부미, 국내 대신 모리 타이라이,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이 기승전결 한 줄씩 돌아가면서 지은 합작시가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단비가 처음 내려 만 사람을 적셔주고 모리 타이라이가 함령전 위에 이슬빛이 새로워지네. 소네 아라스카가 부산과 근역을 어찌 다르다 너나리요. 이완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땅이 한 집을 이루니 천하가 봄이로다. 그는 두 땅이 한 집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한 3.1운동에 대한 반대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밖에서 수입된 소위 민족 자결주의가 조선에 부적당하다는 언론은 본인이 다시 취연을 아니하거니와 지원이라는 말은 다시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니하거니와 대저 조선과 일본은 상고 이래로 동족이며 동근 같은 뿌리라는 거죠. 임은 역사에 있는 바라. 그런즉 이한 병합으로 말하자면 당시에 안으로는 구한국의 사세와 밖으로는 국제관계로 천사만량이라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여 헤아린다. 생각할 자, 헤아릴 량자를 쓰고 천사만량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당연한 운명과 세계적 대세에 순리하여 동양평화가 확보되는 것이 조선민족의 유일한 활로이기로 단행됐다라고 말합니다. 한일 합방이 단행됐다라는 겁니다. 지리상으로 말하자면 한일 공동의 이해와 일한 공동의 이해와 이 사람 일한 공동이라고 썼네요. 일한 공동의 이해와 공동의 존립을 위하여도 순치보가 어려운 말이 난무한 입술과 이라는 뜻입니다. 순치. 보거란 말은 이쪽 부분이야. 하여튼 광대뼈하고 턱 이쪽 부분을 말하는 것 같은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순치보고하다는 거예요. 양국이 흥망생사를 같이 하자는 정신으로 단행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계의 여한 신주의가 서로 현실이 된다고 가정하기로 이를 다시 분리하여 양자의 자멸을 스스로 취할 이유는 결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실수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일본과 우리가 동일한 조건에서 병합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갈라놓은 것을 사람이 합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합해놓은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민족에 관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봤지만 이 사람은 자기 민족의 열등함 객관적으로 논증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온전해도 민족주의와 그 사상의 결실이
정신의 통달에 있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예가 이완영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는 현실에서 작은 이완영들을 수없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민중의 열등함에 대하여 합리와 객관의 탈을 쓰고 열심히 규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완영의 후손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능하면 개인적이든 국가적 차원이든 다른 국가, 다른 민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영원한 이류 시민으로 남을 것이며 언젠가 추방되고 말 것입니다. 수천 년 유럽을 유랑한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으로 영원히 존속되어야 하고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으로 남아서 살든지 죽든지 민족의 이름으로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의 이름을 붙들고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끝내 이겨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족적 자긍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국뽕이라고 얘기합니다. 국뽕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애국심의 이 뽕이라는 말이 뭔 뽕? 마약했다는 뽕이죠. 그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합리적 자기 비하는 자기 개인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민족에 대해 같은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굳이 선택하라면 합리적인 자기 비하보다 비합리적인 민족적 자부심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봐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 중에 속합니다. 제가 이것을 자주 열거했기 때문에요. 오늘 다시 그것을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입해야 할 성경의 정신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민족을 긍정합시다. 이 민족은 위대하다고 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을 훌륭하다고 규정하시고 우리 민족은 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우리가 소리친 그 소리가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이 민족에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근 50년 동안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성장을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면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꿈도 꿀 수 없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했던 광고를 여러분이 알 턱이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딱 하나 있다고 삼성전자가 그렇게 광고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반도체는 전 세계 1등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반도체는 미래 세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의 핵심이어 쌀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거대한 것 같지만은 반도체만큼 핵심적인 걸 중국은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고요. 치안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경탄합니다, 여러분. 전 며칠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비 오는 날 웃기는 애들이에요. 무조건 웃기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두 남자애가 나왔는데 비 오는 날 나무 우산에 무조건 머리 뒤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비가 막 오는데 사람이 어떤 할아버지가 우산을 쓰고 건널목에 서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우산 속에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꾸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걸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씌워주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안 할 대한민국 사람이 이 본당에 있습니까? 근데 이게 외국에서는 대단히 희귀한 일이랍니다, 여러분. 최첨단 국가고 가장 빠르고 가장 세련되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가장 똑똑한 국민이 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난 그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가 이 족을 위하여 헌납하는 가장 위대한 봉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믿음으로 이 귀한 호국의 달에 위대한 정신으로 무장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호국의 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된 선물을 묵상할 때 만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 우리 민족과 나라를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복된 민족주의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